자, 갑니다. 톰슨이 뭐냐면은 몰랑몰랑한 푸딩 모델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실험 결과는 톰슨 음극선 음극선 실험이죠.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알파 베타 산란 실험이죠. 그래서 제시했던 모델이 무슨 모델? 플래니테리 모델 알겠죠? 플래니타리 모델 알겠죠? 근데 그 플래니터리 모델이 문제가 있어서 보호가 새롭게 보호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보호 모델을 제시하게 된 실험적 근거는 뭐 선스펙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보호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 선스펙트럼 실험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보어는 실험을 한 건 아니고 보호 그 세대에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던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먼, 발머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실험 결과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이제 인식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다가 보호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는 그 실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게 보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요 그 선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때 우선 첫 번째 1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식이? 자, 원자에서 당연히 또 이 전자는 그냥 전자는 아니고 원자에서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는 식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그다음 n제곱분의 1312 좋아요. 바로 HCRZ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단위의 숫자들로 바꿀 수 있고 기본 수식으로 쓰면 이런 꼴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전자 전위의 에너지 갭. 자, 이거 표현되느냐? 우선 여기 전자 전이란 말이 있죠? 전자 전이 영어로 쓰면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했죠. 이 전자전이의 뜻은? 전자전이의 뜻은? 전자전이란 전자가 무슨 상태를 바꾸는 것?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거니까 전자전이를 하면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역학적가 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는 운동 에너지도 아니고 위치 에너지도 아니에요. 핵에 매여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전이를 하면 이 에너지 상태가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계산을 좀 해보면 델타 E. 자, 여기 이제 갭이라는 말은 차일 거고요. 는 EN2 빼기 EN1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이 첫 번째 상태고 2가 나중 상태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왔어요? 우리 오빠 이름이? 이우진 우친이? 뭐 번가가? 그래. 얼굴은 처음 보죠? 한 번 왔었다고요? 미안해요. 우친이? 그래? 우진이가 키가 엄청 크구나. 그래. 동현이보다 더 커요? 네? 권동현보다 더 커요? 비슷해요?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나중 상태에서 처음, 여기서 N2라고 한 게 바로 N2가 나중 상태의 주양자수, N1이 처음 상태의 주양자수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뭐 특별할 거 없이 뭐 어디서 어딜 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를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HCR Z제곱 한 다음에 얘를 N2 빼기 N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때 전자 전이의 에너지 갭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빛으로 변환될 수 있어요. 사실은 거의 백발백중 빛으로 전환돼요.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 전이에서는 항상 빛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빛으로 전환된다라고 치고,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전환된다고 쳤을 때 그 빛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현트. 이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그 빛 에너지의 수식이 뭐였죠? 그래요? 그래? 등탕아 뭐였죠? 그래요? 영현? 아닌데 경현. 경현? 이 뭐 빛이 비춰? 그렇지. H뉴 이거 경현. 박수. 우진아 왜 안 쳐요? 왜 박수 안 쳐줘요? 경윤이한테? 재빈아 왜 박수 안 쳐줘요? 박수 안 쳐줘. 원래 거제는 박수 치는데 약간 좀 그래요? 가은아 되게 기특하죠? 경윤이 그죠? 아니 멍청해요? 잘했죠? 경윤이 잘했죠? 그래. 잘했어요. 경윤아 가은이가 칭찬해줬어요. 기분 좋죠? 저 원래 칭찬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식 광량자 에너지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HU라고 쓰고 다르게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램다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나중에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 그때 그 빛 에너지의 자 U는 무슨 물리량이에요? U 진동수. 그 다음에 램다는 파장.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됐고 그 빛의 물리량을 뭐 진동수, 파장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아까 저번 시간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를 표현을 할 때 사실은 이만큼이 다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의 묶음이라고 했었죠. 어차피 사실은 다 상수면 그냥 하나의 상수로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상수를 여러 개로 쪼개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값이 뭐이기도 했어요. 아까 경인이 얘기처럼 1312 kJ per mol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거든요. 숫자면 하나의 하나의 그냥 상수로 두면 될 건데 왜 이 하나의 숫자를 세 개의 상수로 쪼개느냐 거죠. 이게 편리하다라고 했었는데 어디서 편리하냐면 여기서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광량자 에너지 수식을 표현할 때 람다분의 HC죠. 그럼 사실은 어떤 빛이 됐건 어떤 광량자가 됐건 H는 변해요 상수예요. 상수죠. C는 뭐죠? 광속이죠. 광속이니까 어떤 빛도 광속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또 상수니까 이 광량자 수식으로부터 HC가 약분이 될 수 있어서 원래 이 그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를 이런 식의 상수를 여러 개 도입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간단한 게 어떻게 있어요? HC 약분이 되니까 좀 간단한 람다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다가 람다는 뭐 HC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R Z 제곱 곱하기 짜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그 방출하는 빛의 파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N2하고 N1을 비교했는데 자 우선 여기서 N은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N은 자연수여서 1, 2, 3 그저 현수야. 자연수 현수. 자 그래서 1, 2, 3 이런 값인데 그 자연수들 중에서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를 비교했을 때 나중 상태의 값이 더 크다. 만약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 수식상에서 N1하고 N2를 비교했는데 N2가 더 크다. 이게 더 크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크면 역수를 취한 거니까 되려 커져도 되게 작아져요. 되려 작아지죠. 그럼 작은 것에서 뭐냐면은 큰 걸 뺀 거니까 작은 것에서 큰 걸 뺀 거니까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를 고려하면 다시 양수가 되겠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잠시만 이거 어디서 다시 내가 제대로 쓴 거 맞아? 맞지. 됐고 N2가 더 커. 방출 이게 더 커. 크면 작아. 커. 뭐 틀린 거 없죠? 근데 이렇게 반대인 것 같지? 내가 수익을 잘못 썼나? 별것도 아닌데 이게 어디 갔어? 내 거. 내가 갑자기 뭐 이상한 생각이 나지? 램다분의 1은 이니셜 파이널 맞고 그 다음에 파이널이 최종 상태 맞아. 참. 자, 어쨌건 봐봐.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자 N1이 뭐예요? N1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상태의 주양자수고 N2가 나중 상태의 주양자수잖아요. 그러면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를 비교했는데 처음 상태가 N이 더 작다는 얘기는 더 고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더 저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N이 작으면 더 저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작고 크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N이 얘는 클수록 값이 커지는 거지. 원래 수식상에서. 그죠? 근데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를 비교하면 나중 상태의 N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나중이 더 저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야? 나중이 더 고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야? 나중이 더 고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1, N2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야. 바로 만약에 N이 3인 게 처음 상태였으면 N이 4인 게 최종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예를 들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또 고에너지인 그런 상태를 예상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역수를 취하면 이게 더 작은 값이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 것이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고려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램다가 0보다 커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죠? 자, 역으로 두 번째 N2와 N1을 비교하는데 되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N1, N2가 각각 그냥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건 N2는 나중 상태, N1은 처음 상태인데 오히려 처음 상태가 양자수가 더 크다. 그럼 이게 더 고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 상태가 고에너지 상태고 나중 상태가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N1에서 N2로 움직일 때. 그러면 이렇다고 쳤을 때 N2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수를 취한 거니까 더 큰 값이고 큰 데서 작은 값을 뺀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이 경우는 파장이 음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파장이 음수다. 파장이 음수일 수 있어요? 파장은 길이잖아요. 길이가 음수 길이가 어딨어? 근데 왜 이게 음수로 표현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쓸까? 방출. 자, 위쪽은 뭐야?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물리량이 음수가 될 수는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방향을 부여하면 그게 흡수 스펙트럼,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흡열 반응을 어떻게 표현해요? 엔탈피 부호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요? 그러면 흡열이란 말은 시스템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엔탈피 변화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수라는 얘기는 나중 상태가 더 고에너지니까 이 전자가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혹시 여러분 발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발열은 엔탈피 부호를 어떻게 표현해요? 음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발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방출한 거예요? 발열은 방출한 거죠. 방출했다는 얘기는 처음 상태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나중 상태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나중 상태가 안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나중 상태가 안정해지는 발열 반응에서 엔탈피 부호를 음수로 표현을 하듯이 여기에 있는 파장도 음수로 표현을 해주면 아 그게 방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1, 2, 그 다음에 3 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원자 스펙트럼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 스펙트럼도 있고 방출 스펙트럼도 있는데 지금은 1. 방출 스펙트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라이먼 시리즈. 자, 우리말 번역은 라이먼 계열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라이먼 시리즈인데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은 라이먼 계열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라이먼 시리즈는 뭐냐면 최종 상태의 주양자 수가 n 값이 항상 1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최종 상태가 되는 저 녀석을 라이먼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주양자수 무한대라고 돼 있죠. 주양자수 무한대라고 하면 전자가 어떤 상태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 상태라고 했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한대에 있는 이 전자가 쭉 안정화가 돼가지고 어디에 도착할 수 있어? 주양자수 1에 도착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었던 자유전자가 있었다면 뭐 예를 들면 7에서 그 다음에 6에서 5에서 그 다음에 4에서 그 다음에 3에서 2에서 다 이런 식으로 처음이 어떤 상태였건 간에 최종 상태의 이 n 값이 1이 되는 이런 전자전을 라이먼 시리즈라고 해요. 이 라이먼 시리즈는 기가 막히게도 언제나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언제나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영어로? 가운? 자외선 영어로? 그렇죠. 바로 ultra violet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외선을 영어 표현으로는 ultraviolet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상태가 1이 되면 그게 무한대에서 전자전이를 하건 뭐 5에서 전자전이를 하건 항상 자외선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외선들도 나름 그 파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 어디까지의 전자전이가 가장 고에너지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자전이 가장 고에너지겠습니까?
바로 자유전자에서 N으로 전자전이를 할 때가 가장 고에너지겠죠. 이때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때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경현, 이때 에너지가 얼마예요? 자유전자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주형에서 1이 될 때 에너지가 얼마예요? 13113. 오, 그게 바로 1312 kJ/몰이라고요. 이게 뭐랑 똑같겠어요? 이 에너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수소의 무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하겠죠? 이온화 에너지랑 똑같겠죠? 되게 대단해요. 되게 대단해요. 진짜 되게 막 속으로 막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말한 거예요? 대단해.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 오, 진짜 좋아. 현수야 기쁘죠? 기쁘진 않나? 그래? 자, anyway.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전이 한 에너지가 1312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머. 자, 발머 시리즈 혹은 발머 계열. 얘는 여기다 바로 씁시다. 최종 상태가 이인 겁니다. 요걸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거 다 외워요. 다 외워요. 다 외워. 달달 외워. 뭐까지 외워? 파장까지 외워요. 미친 애들. 왜냐면 수능 시험에 발머 시리즈는 파장이 직접 나오거든요. 하도 많이 나오고 그 나오는 파장 문제가 한 200개씩 풀어보기 때문에 치는 애들은 이거 시리즈 파장까지 다 외워. 자, 그게 뭐냐? 자, 발머 시리즈는 최종 상태가 어디요? 주형대수 여기 있죠? 그럼 이게 최종 상태가 되려면 처음 상태가 첫 번째 3에서 2가 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3에서 2로 되는 발머 시리즈가 파장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파장이 내가 또 나는 못 외우는데 이게 뭐 내가 찾아보니 이거야. 얼마냐면 656.3 나노야. 그 다음 4에서 2가 될 수 있어. 그럼 얘는 486.1 나노미터야. 그 다음 5에서 갈 수 있어. 5에서 2가 되면 434.1 나노미터야. 그 다음 6에서 2가 될 수 있어. 그럼 뭐가 되냐면 410.2 나노미터. 그래서 지금 화살표를 보면 발머 시리즈는 최종 상태가 n이 2일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최종 상태가 2려면 3에서 2로 방출할 수 있고 4, 5, 6에서 방출하는데 그때 파장이 각각 요래라고. 난 이거 외우지도 못하는데 수능 치는 애들이 숫자까지 다 외워. 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네 개의 특징이 뭐죠? 가시광선이라는 거 알겠죠? 가시광선. 자, 왜냐하면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는데 참고로 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의 영역대가 어디예요? 자,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가 어디에서 얼마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바로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디가 빨? 요쪽이 빨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 보 알겠죠? 이렇게. 그럼 저 뒤에 있는 뭐라 돼 있어? 656. 656이 뭐 대충 한 뭐 이 정도 되겠지, 그지?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간 거냐면 3에서 2로 간 거고. 그 다음에 486이가 한 이쯤 되겠지? 여기가 이게 4에서 2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써놓은 거 434가 요쯤 이게 5에서 2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0.2가 아마 이쯤 되는데 요게 6에서 2로 가는 거고.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래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그럼 잘 봐. 얘네들 중 가장 저에너지는? 얘네들 중 가장 저에너지는 어디야? 가장 저에너지. 이거죠? 이거죠. 왜냐면 파장이 길수록 저에너지야, 고에너지야? 파장이 길수록 저에너지니까 얘네들 중 가장 고에너지는 요거, 알겠죠? 요거. 왜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고에너지니까.
그래서 발머 시리즈는 아주 특징적인 네 개의 가시광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이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그럼 방출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없던 빛이 반짝 나온다는 얘기야? 방출은 없던 게 반짝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칠판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어서 이게 애석한데, 요 파장 영역에 맞게 요 선 위에서 반짝하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각각의 선 위에서. 그럼 이 선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서는 암흑이에요. 암흑. 아무것도 없어요. 요런 데서는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아무런 빛이 나오지가 않는데 요 네 개의 선에서만 반짝하고 빛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색깔도 있을까 없을까? 예쁜 컬러가 나오겠지. 왜냐면 이쪽은 약간 뿔구죽죽, 알겠어요? 요 노리끼리, 푸르딩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뿔구죽죽 할 거고 누리끼리 할 거고, 그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푸르딩딩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푸르딩딩한 밝은 선이 나타나고 누리끼리 빨구죽죽한 게 나타나. 근데 그 사이에는 이런 데는 어떻게 돼? 빛이 암흑이야. 전혀 나타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본 게 83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8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단락에 연습문제 3이라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찾았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83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있죠. 그거 하나 찾았죠? 거기 보면은 그 수능 문제인데, 거기에 그 문제의 나 그림에 이 수소의 발머 계열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선 스펙트럼이니까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 알겠어요?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대부분 다 암흑인데 그 나타나는 선에서만 밝게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죠? 태희도 이해했죠? 영현아 알겠어요? 경현아 알겠어요? 네. 그래. 준탕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요. 준탕아 화났어요? 네. 그래요? 그래. 준탕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물어봤어요. 재빈아 찾았어요? 책 안 가져왔죠? 네. 지금 물리 공부하죠? 필기하고 있어요? 재빈이 진짜. 저 친구 가져와. 나 친구 이름이 진호야. 진상이 아니 뭐 우진이랑 같이 봐야겠죠? 재빈아 알겠죠? 재빈이 왜 우진이 싫어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같이 우진은 재빈이 보여줄 거죠? 진짜로? 꼭 안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래. 83페이지 83. 83. 거기 선 스펙트럼 하나 있죠? 네, 이게 기본적인 선 스펙트럼 모양이라고요. 이게 프린트가 흑백이어가지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실제 컬러 사진은 그 656, 486 나름의 예쁜 컬러가 선이 이렇게 딱 뜬다고. 알겠죠? 컬러 선이 떠요. 자, anyway. 자, 그럼 잘 봐요. 그럼 봐봐. 7에서 2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 7에서 2가 되는 7에서 2가 되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 몇 나노미터까지의 가시광선이라고 했죠? 400이라고 했잖아. 그럼 7에서 2로 떨어지는 건 더 왼쪽이야, 더 오른쪽이야, 당연히. 더 왼쪽이잖아. 더 왼쪽이다 보니 어디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때부터 자외선이야, 다시. 알겠죠? 그래서 발머 계열선은 아주 특징적인 4개의 가시광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처음 상태가 7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UV가 방출이 됩니다.
됐죠? 됐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이먼 발머 다음에 이때부터는 시험에 1도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이름만 기억하세요. 파션. 자, 파션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럼 당연히 최종 상태 n값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 말고 2 말고 뭐? 3. 그렇겠죠? 이 자외선 그 다음 에너지가 적외선이겠죠? 그래서 인프라가 방출이 됩니다. 인프라레드가 방출이 된다. 알겠죠? 아,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예? 7007 이상에서는 예. 어디 방출하나요? UV. UV, 얼트라 바이올린. 우진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이태원 프리덤. 오. 아, 이 노래 몰라요? 너무 옛날. 그렇죠. 좀 옛날 노래죠. 그 음악 그룹 중에 UV라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첫 번째 히트송 이태원 프리덤. 아, 몰라요? 몰라. 그래. 자, 이거 UV 줄여 쓴 거야, 알겠죠? 우진아? 그래. 자, 그럼 이걸 아는 준성이는 뭐 80년대생인가? 네. 혹시 그거 알아요? 그거 옛날에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역호쾌담이라고 있는데, 역호쾌담. 역호쾌담. 우리 역호쾌담. 영국에 혹시 본 사람? 그게 97년, 98 이때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세대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하고 비슷한 세대일 거거든요. 내가 대학생일 때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어떤 그 영화 줄거리가 뭐냐면, 영화 줄거리가 입시에 찌든 한 여학생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학생이 한 반에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왜 살다 보면 그런 애들도 있잖아. 같은 교실에 사고도 안 쳐, 뭐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아, 딱히 집도 부자도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딱히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야. 딱 중간점에서 그냥 아무 개성 없이 그냥 마치 내가 느낄 때 저렇게 그냥 자릿수를 채워주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특히나 학교 같은 데서 물론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은 되게 축복받은 학교에서 막 아주 소수의 학생이 있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60명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씩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라도 치면 관심이라도 받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라도 하면서. 근데 사고도 안 쳐, 뭐 딱히 뭐 애들이랑 마찰도 없어. 근데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그리고 딱히 못생긴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못생겨도 또 사람들이 와 제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말인지 알겠어요?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집이 잘 살지도 않아. 그 집에도 못 살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심각하게 못 살면 뭐 애들이 또 뭐 수근수근 되기도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런 애가 우연찮게 사고로 죽어요. 학교 안에서.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야. 그래서 걔가 우연찮게 실족사로 학교 어딘가에서 학교 어디 구석의 창고에서 이렇게 실족사로 죽은 거야. 근데 죽었는데 걔가 죽었어. 걔가 누구야? 아무런 관심 없고 그냥 어느 한 자리 비었는데 야, 걔 선생님도 야, 저기 한 자리 비었냐? 그래서 애들이 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10년, 20년 넘어간 거야. 10년, 20년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로부터 몇십 년 후 그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온 거야. 여학 전학생인데 엄청나게 에너제틱해. 이니셔티브에 막 이번 학교가 잘 봐야지 뭐 이런 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수처럼.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해서 막 반장 선거도 나고 제가 반장할게요 반장도 했고 반장도 되고 막 엄청 적극적이네. 그래서 내가 반장이 됐으니까 우리 반 친구들 내가 잘 케어해가지고 다 친하게 진행해야지 뭐 그런 애들도 사실 있잖아 사실은. 그래갖고 해가지고 학급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반장이 새로 전학을 와가지고는 그 학교에 보면 역사실 같은 데 있잖아. 역사실 같은데 거기에 이제 청소를 하러 간 거야. 왜 그 학생이 입원 애들은 그런 일도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학교 관리했고 막 하가지고 학교 역사실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뭐 있어? 학교 역사실에 들어가면 옛날 앨범들 있잖아. 궁금하잖아. 그래서 꺼내가지고 봤어. 옛날 사람이 이렇구나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애가 있어. 그 학교 옛날 앨범에 봤더니 우리 반에 여자 하나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왜 여기 있지? 복학했나? 이상하게 놓고 그 다음에 앨범을 뺐어. 또 있어. 같은 반에. 우리 반에. 그 반에. 또 있어. 20년 동안 계속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20년 동안. 무슨 말 알겠죠? 즉 뭐냐면 그 죽은 애가 귀신으로 그 반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걔가 귀신인지 뭔지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그 반장 눈에 띈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귀신 여자 학급생이랑 이 과거의 어떤 그 맺힌 한 이런 걸 푸는 정말 아주 대한민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게 그 영화는 그냥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한 정말 역작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중요한 예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기회가 되면 보시는데 뭐로 보이는데 준상이가 지금 20년 전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준상이가 지금. 준상이 혹시 작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준상이 80년대생 설이 이게 새로 뜨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뭐라고? 뭐가요? 네, 그래서 이제 1편이 초 울트라 슈퍼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2, 3, 4편이 만들어졌는데 2편까지 괜찮아요. 2편까지. 3편부터 이제 뭐 쓰레기탕이 돼요. 그래서 1편이 아주 역작이에요. 1편 역작이고 3편은 그냥 하이틴 호러 영화. 이렇게 전락하면서 별 의미 없는 영화가 돼요. 그래서 1편하고 2편이 그 아주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아주 멋진 영화예요. 막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영화 분석까지 해드릴 정도로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 중요한 영화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거 하여튼 뭐 하여튼. 갑자기 준탕이를 보니까 그 여학생이 생각이 났다. 자 보자. 저 호치나? 호친 맞죠? 후지다고 뭐라고? 우진이야 우진이. 우진아 뭐라고? UV. 꼭 기억해. 자 그런데 잘 봐요. 봐봐. 봐봐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으로 알고 있냐면 선 스펙트럼이잖아. 선 스펙트럼이란 말 들어봤지? 맞아? 그럼 여기서 퀴즈.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모든 아유 죽겠네.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일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모든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일까요? 모든 집화장 영역에서. 네, 가장 작아지는 건 뭔가 촘촘해져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이렇게 쫙 분석을 하면 이제 어디하고 어디 영역만 나타나냐면 사실은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영역만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자외선도 사실은 영역이 좀 있을 거고 뭐 가시광선은 정해져 있지만 자외선하고 그 이후에 엑스레이 이런 것까지 쫙 분석을 하면 모든 영역에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항상 선 스펙트럼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데는 보시다시피 1에서 이런 식의 주양자가 허용되는 이 사이는 불연속적 에너지 구간이 맞습니다.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 구간에서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겠어요? 연속 스펙트럼이겠어요? 당연히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n이 무한대가 되는 순간 무슨 전자가 되죠? 자유전자는 에너지 자체가 불연속일까요? 연속일까요? 자유전자. 자유전자. 자, 자유전자인데 내가 자유전자란 말은 그야말로 주변에 뭐 있다는 얘기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있는 자유전자가 자, 오늘은 100m/s로 달릴 테야. 그래서 막 달리다가 오늘은 왠지 101m/s로 달리고 싶은데 101m/s로 달리고 싶은데 갑자기 나는 양자화가 되었지. 101은 안 돼. 그 다음 105. 자, 이럴까? 자, 가은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재민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방금 연기 되게 멋있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유전자 상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 상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다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1312kJ/mol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자유전자는 아래로 떨어질 때 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불연속적인 거는 1310이 안쪽에서만 불연속적인 에너지 주기가 나타나는 거고 1310이 넘어서는 여기서부터는 연속적인 에너지 주기가 쫙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와.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 중간 좀 지울게요. 그 다음 3.6 보어 모델의 한계. 자, 보어 모델이 만사형통하냐?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거든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many electron atom 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현수 왜일까요? many electron atom에서는 이 모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의 뜻은? 전자가 하나뿐이라고 했죠. 경연? 그럼 many는 몇 개부터? 두 개부터. many니까 뭐 이만큼 해서 many가 아니고요. 물리학적으로 many는 두 개부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등장했던 영화 중에 삼체라고 있는데 본 사람 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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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요? 이 과학하는 사람이 꼭 봐야 되는데 이거. 이게 먹는 거냐고요? 먹는 건 아니고요. 먹는 건 아니고. 영어로 쓰면 뚜리보디예요. 조금 더 잘 쓰면 뚜리바디 프로블럼.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SF 소설이거든요. SF 소설인데 나는 예를 들면 현수 공포 영화 무서워해요?
아 그래? 그게 나는 뭐 보고 이렇게 공포 느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언제 공포를 느끼냐면요. 언제 공포를 느끼냐면 내가 배운 지식 있잖아요. 지식. 내가 공부하고 해서 획득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다가오는 미래를 인류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나는 되게 공포감을 느껴요. 어? 변태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난 귀신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고 뭐 진짜요? 예,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었고 그걸로 미래를 약간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방향이 올 건데 지금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기술력이라기보다는 현재 인류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미래는 와야 되고 그럴 때 난 되게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 나는 되게 공포스러워요. 진짜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세대가 누구 세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됐을 때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거의 멸망에 들어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멸망에 들어갈 초입일 텐데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대가 내 가연이 가은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 올 거란 말이에요. 인류 문명이 멸망한 여러분 세대에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난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무섭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계인 믿어요? 외계인에 대한 가장 학술적 접근이에요. 외계 문명에 대한 가장 학술적 수학적 접근을 토대로 만든 소설이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난 이 영화를 볼 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렇지 저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구온난화보다는 덜 희박하지만 그래서 봤을 때 아주 무섭게 본 영화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도라면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알겠죠? 가은 알겠죠? 근데 오늘 학교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봐요. 응?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럼 3차 얘기 왜 했느냐? 바로 이 매니 때문에 그래요. 매니. 자, 그럼 잘 봐. 경현, 매니가 몇 개부터? 아마 100만 개 매니가 아니야. 2개 이상부터 매니야. 그때부터는 보호 모델을 적용할 수 없어. 왜? 왜 안 될까? 테이. 왜 2개 이상이면 보호 모델 적용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만 만들어진 거다. 다른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에만 적용돼야 되냐는 거죠. 전자끼리 작용이잖아요. 크게 뭐? 전자끼리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그걸 다른 말로? 오케이. 그걸 다른 말로. 바로 전자 간 가 방금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전자 간 상호작용을 더 쉬운 말로 청력이요. 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전자 간 청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끼리 청력이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력이나 인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입자가 2개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는 보호의 예상이 전혀 성립하지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인 매니 일렉트론 아톰에서는
보호 모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호 모델을 만들려고 했을 때 보호의 과정이 있었죠. 몇몇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보호 모델의 과정. 맨 처음 1번에 내가 포스출레이션이라고 쓴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필기나 교재를 살펴도 돼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81페이지 3.2에 포스출레이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81페이지 3.2 포스출레이션 거기 나와요. 그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전자가 원운동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자, 불확정성 원리 언제 얘기 한번 했었죠? 불확정성 모델, 불확정성 원리 언제 얘기 한번 했었냐면 러더포드가 원자핵 발견했죠. 러더포드가 원자핵 발견하면서 누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누구의 존재? 중성자의 존재. 알겠어요? 그 중성자의 존재 얘기를 하면서 핵에 전자가 존재하기는 쉽지 않다. 매우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질량이 커요? 질량이 작아요?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거든요. 질량이 작다면 뭐도 작은 거예요. 고전역학적으로. 이거 뭐예요? 학교 그리는데요. 설마 나한테? 왜요? 나한테 저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전자는 질량이 커요, 질량이 작아요? 질량이 작잖아요. 질량이 작으면 뭐도 작죠? 좋아요. 운동량 더 근본적으로 관성이죠. 네.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죠. 관성이 작으면 움직임이 고정되어 움직임이 막 다른 걸로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막 쉽게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얘가 무슨 운동한다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자처럼 조그만 애는 아주 조그만 어떤 영역에 있다라고 말할 때 틀릴 확률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이 어떤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가 너는 확실히 운동을 해. 뭐 회전이면 회전, 진동이면 진동. 너는 무조건 그걸 해 라고 말할 순간 그게 틀릴 확률이 아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학적 뒷받침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불확정성 원리는 보충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건 그런 것 때문에 전자가 핵 주변에서 원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였어요? 보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각운동량 무슨화? 각운동량 양자화가 있었죠? 이것의 근거가 또 없어요. 왜 각운동량이 하필 양자화 되어야 하느냐? 물론 각운동량 양자화를 시키면 선 스펙트럼 설명이 쉬워지지만 그래도 왜 난데없이 저걸 도입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각운동량 양자화가 사실은 중요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보호 모델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호 모델에 대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갔다 오세요.